자,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상에서는 부동명세서 1에 있는 로마 숫자 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양식은 실제 교재에 있는 양식을 쪼각쪼각 잘라붙였어요. 1번 뭐 인적사항 빼고 첫 번째 탭에는 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탭별로 첫 번째 탭에는 여기 2번, 그다음에 두 번째 탭에는 3번, 세 번째 탭에는 4번, 뭐 네 번째 탭에는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각쪼각 잘라서 붙여져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명세서를 작성하려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 말로는 뭐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해는 이제 암기를 오래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 신고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나온 정도의 불공제 사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불공제 사유 이제 아래 교재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예, 보시면은 공개받지 못할 뭐 명세 사유가 돼 있는데 사유 쭉 보시면은 뭐 여기 서식에 있는 것은 1번부터 뭐 8번까지 돼 있는데 사실 더 많아요. 많은데 여기 서식을 기준으로 한번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에 따른 것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잃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이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작성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 정도가 이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은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서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뭐 그 아래 이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 해서 확인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더 있는데 10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매입처를 생기하면서 미제출이나 부실기재 매입세 공제를 하려고 봤더니 매입처를 생기하면서가 제출이 안 됐어. 매입세 공제를 금액만 적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회사에서 얼마큼 되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부실기재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역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역이 있으니까 가산세 있는 것과 가산세 없는 게 있으니까 구분하세요. 다른 건 가산세가 없는데 경정함에 있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요. 부가세까지 다 받아서 우리는 그냥 대신 일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이중으로 효과를 보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은 이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해당되는, 왜냐하면 우리 이름으로 예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약자명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대신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일일이 뭐 개인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내주니까 상대방 회사는 우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차액만 매출을 잡는데,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만 우리 매출을 잡는데 상대방이 돈 내서 우리가 대신 결정해 준 것 뿐인데 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끊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과 직접이 내 사업이라는 것은 이 수수료 부분이 내 사업인 거지, 여기에 대한 그걸 뭔가를 체험하고 이런 것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의뢰한 사람들 거지, 우리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 그러니까 소형승용차 기준이 아래 있죠. 소형승용차, 뭐 소형승용차라고 하니까 뭐 우스갯소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세무사 우리 차 소형승용차 아니네, 중형이야, 중형 세단이야,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데 무슨 소형이라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 인승이에요. 인승. 몇 명이 타느냐. 그러니까 소형을 구분할 때는 9인승 미만, 그러니까 8인승까지는 무조건 소형이에요. 9인승 이상 tas을 때 인승을 말하는 소형, 뭐 중형 구분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세단을 예를 들 때 그런 게 아니라 이에서 말하는 사람 인승인 거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그리고 길이가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기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제차는 배기량은 딱 1000cc 이하인데 길이가 조금 길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폭이 좀 다르다든지. 그래서 길이와 폭 크기도 제한돼 있고 배기량도 제한돼 있어서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타고 다니는데 왜 비영업용이에요? 라고 하는데 설명된 것처럼 영업용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우리 돈벌이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거리만큼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차랄지, 그다음에 택시 같은 그런 게 이 움직이는 거리마다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업용 승용차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는 업무용이지만, 회사에서 업무로 쓰는 업무용이지만 영업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면 이 구분 헷갈리지 않게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매입세뿐만 아니라 그걸 구입하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혹은 이제 사지 않고 임차 빌려서 이제 렌트카 있잖아요. 렌트에서 하는 경우에, 근데 렌트카도 회사가 과세업자니까 부가세 붙어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런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아요.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접대비도 이제 한도 계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접대비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접대보다는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6번에 면세 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 사업이 면세인데, 면세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지 않고 매입세 공제도 해주지 않아요. 면세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어떤 거에 대해서 면세 관련해서 사는데 과세 부분은 관련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해주지만 면세 사업 관련은 면세 사업자만 놓고 봤을 때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나는 과세 면세 겸용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공제를 해주고 부가 신고한다고, 그다음에 면세만 하는 사람은 부가 신고를 안 하니까 공제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를 할지라도 면세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있다면 똑같이 그냥 면세만 운영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토지는 왜 그러냐면 부가세 창출 요소예요. 그러니까 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요소. 부가가치 창출 요소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뭐 무슨 3요소, 뭐 경제 3요소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거기 뭐 있어요? 토지, 자본,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영역도 부가세 면세에 대한 인적 영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도 부가세 면세되는 금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요소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관련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발생했다 하면 임대료는 토지 사용 대가는 사전에 대한 지대잖아요. 지대인 임대료예요. 그런 건데 부가세를 창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물론 토지 관련해서 토지를 위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 비용이랄지 그런 거 뭐 과사업자가 와서 뭐 그 작업을 했다 해서 그런 세금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데,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원래 처음에 원칙은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내에서 뭐 등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한 20일 총상 한 3주 걸린다고 보고 물론 뭐 부지런히 하면은 뭐 며칠만 해도 되지만 3주 통상 이제 3주 정도 20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 전 것은 매입세 공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그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고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끝난 후 20일 이내.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개시한 이로부터 그 과세 기간이 종료일. 그러니까 전방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7월 달 6월 30일 이 과세 기간이 종료되고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그러니까 대폭 완화시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된 매입세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물론 그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출한 것은 관세가 있어요. 근데 매입은 20일 이내만 하면은 사업자 등록된 매입세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금, 구리, 스크랩 관련해서 계좌를 통해서 금이나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금 스크랩,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금 거래에 대해서 전용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계좌에다가 돈을 주고받을 때 전용 계좌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게 하기로 해놨어요. 거기를 통해서 돈을 주면은 여기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정부가 뭐 선납세금을 먼저 갖고 있다가 이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만 보내주고 나중에 이 부가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하는 선납세금 형식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야지 부가세를 누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전부 다 전체 금액이 부인되는 내용이고 불공개되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탭에 있는 왜 공통매입세가 안분계산이라는 것은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통매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가 하는 우리 세무사무실 세무 수료마저도 우리가 과세 사업만 뭐 신고를 해주고 면세사업을 전혀 신고 안 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공통을 하는데 정확하게 안분하기가 곤란해요. 사실은 원래는 이 안분이라는 것은 원래 추적할 수 있으면 추적해서 가가지고 과세 관련, 면세 관련을 구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추적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시간을 뭐 타임 차지를 쪼개가지고 과세 관련 쪼개고 할 거예요. 불가능하거나 혹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과세 관련 뭐 매출이 얼마 있었고 며칠 했고 뭐 면세 관련해서 며칠 했고 하려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매출 금액 대비로 해서 안분하는 게 벌써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한다면 공통매입세액은 그런 매출 가액 비율로 혹은 매출 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로 매입 가액이 없으면 예상되는 매출 비율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공통매입세 정산한 것은 예정 때 했으면 확정 때 실제로 당해 과세 기간에 과세면세 비율로 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산명세에 있으니까 그거 받으시고 자, 이제 이거 들어가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볼 텐데 그 전에 마지막 하나 보시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재계산인데 이것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1년에는 한 과세기간을 5%로 하니까 1년이 2개의 과세기간이니까 10%씩 체감되고 그 외에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은 한 과세기간에 25%니까 1년이면 2개의 과세기간이니까 50% 그러니까 2년 동안 관리하겠죠. 25%씩 4개의 과세기간이니까 2년 되겠죠. 2년 동안 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입세액을 받은 그 과세 시점에 그 과세면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데 어떤 사람은 매입해온 시점에서 내가 과세 비율이 높았어.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 매입세 공제 비율이
매출 비율이 과세 비율이 훨씬 많아지면은 이 사람은 너무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거고. 왜냐하면 과세 부분에 사용률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받고 살았으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월세불이 많은 시점에 매입을 해왔어. 관광상 자산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다음 그 후로 과세 비율이 엄청 높아졌는데 나는 전에 낮았던 비율로 공제를 받았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아직 감가상각 경감률이 지나지 않은 기간만큼의 매입세액이 받은 게 비율이 변동했다면 과세면세 비율이 변동했다면 그 변동된 비율만큼 그 체감하고 나머지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를 더 해주던가 아니면 더 납부하던가 하기 위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내역을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쭉 경감 내역까지 설명해드렸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명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뒤에 예제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게 설명만 들어서 이해를 못 하실까봐 한번 해보시라고 예제는 설명해놨으니까 이론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는 이제 미리 등록된 거 해보시면 해놓은 거 가지고 한번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1기 확정이나 이거예요. 그러면 확정 때 보니까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유지 관련해서 3건에서 이 54만 원이 불공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접대 비용 관련해서 8만 원, 면세사업 관련해서 2건에서 255만 원 해서 이건 직부인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고 그 다음에 안분 매입세액 보니까 당일간의 과세기한 기준 여기서는 되게 간단해요. 두 번째 탭에서는 기준만 정해주면 돼요. 기준이 원래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 순서대로예요. 1, 2, 3, 4 순서대로예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총 도축수는 이제 이 농업법에 관련해서 그런 거고 여기는 1, 2, 3, 4 순서대로 하시고 다만 이제 그 건물과 관련해서는 4번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먼저예요. 짓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물 짓고 있는데 뭐 상가 주택 복합 건물도 마찬가지. 보면은 도심 주변에 이 주택가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뭐 이렇게 빌라 같이 돼 있는데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빌라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상가 부분은 과세이고 그다음에 위에 빌라는 주택 부분은 금융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면세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짓고 있는 도중에 이 건물 자재 같은 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때 그 경우는 이제 매출이 아직 지금 임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4번에 당해 과세 기간에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우리 1, 2층은 상가로 하고 그다음 4, 5, 6층은 뭐 주택으로 할 거야. 다가구 주택으로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가 기준이 아니에요. 공가 짓고 있는 도중에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평상적으로는 그 외에는 공급가액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은 공급가액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불러와줘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과세 금액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 뿐이에요. 공통매입해서 과세 면세 공통매입 해가지고 공급가액 해서 해주면은 여기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예정 때 예정 비율에 따라 했다면 여기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확정 신고 때 총 과세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야 이제 확정되잖아요. 1, 2, 3월 달에는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이게 전체 과세 기간의 과세 면세 비율이 아니잖아요. 아직 확정 신고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정 시간 1, 2, 3월 달에 비율 가지고 정산했다면 불공제 했다면 다시 확정 시점에서 이제 4, 6월 달 확정 신고 시점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기간에 과세 면세 비율이 나오니까 그때 시점에 진짜 비율로 안분을 다시 확정시켜주는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해주니까 안분 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다. 이게 한 번만 물론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한 번만 신고한 사람이 있고 예정을 고지하고 한 경우 그다음에 반대로 개인 사업자지만 중간에 조기 환급 신고안이라고 뭐 안분 신고한 경우 있고 한 경우에는 예정 때 안분 신고를 했다면 확정 때 반드시 정산해줘야 되지만 예정 신고 없었다면은 그냥 정산 없이 그냥 안분 내역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냥 확정 신고라고 무조건 정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예정 때 한 경우에만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건물, 구축물, 기타 자산 등의 과세면서의 공통 자산을 매입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고정자산이에요. 그거를 과세면세 비율이 5% 이상, 5% 이상 변동해야 돼요. 5% 이상 변동했다면 정산을 이 감가상각 자산이 최종적으로 다 없어지는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쉽지 여러 가지 이론이 복합돼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여기 책에다가 뭐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례 몇 가지 해가지고 실어놨으니까 사례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이 탭에 과세 여기 보면 불공제 사유 있는데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한 9가지 외에도 공통매세 안분계산 있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면은 빨리 찾아볼 수 있던가. 그래서 해서 차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통매입세액 암분계산은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임차료나 세무수수료 같은 게 발생되니까 반드시 공통매입세액 암분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